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요.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법적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보면은 무거운 형이라고요? 당시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굉장히 높은 형입니다. 왜냐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피사건과 박탈 등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대다수의 법조인도 예상하기 좀 어려운 결론이었고요. 굉장히 무겁게 형량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형량이 나온 배경에는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방송 중에 그것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가 생방송으로 중계됐기 때문에 많은 선거인들에게 전파 가능성, 전파성이 높았다라는 점도 형량이 좀 높게 선고된 한 가지의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과 이 백현동 이 부지의 용도 변경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부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고요.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 발언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다만 이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유죄,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한 부분은 유죄 이렇게 선고가 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예, 좀 쟁점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이 고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을 했고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라는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나머지 발언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2심에서 과연 1심과 좀 다른 판단이 나올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때는요. 지금 현재 쓰인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유무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조금 곤란할 때, 즉 어떤 유죄 판단을 내린다, 무죄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부분을 문제 삼지를 특정을 해줘야 유무죄 판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은 백현동 부지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이 방송 중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발언마다 어떤 내용이 허위라는 것인지를 정확히 특정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오늘 있을 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어느 부분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1심 판단에 어느 정도 좀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검찰에게 특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인데 이번엔 백현동으로 넘어가 보죠. 경기도지사 시절 이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부지 변경을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라는 것이 허위 발언이라는 것인데 1심에서는 이걸 이제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단 말이죠. 2심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해보자면 이 백현동 용도 이 변경 관련해서는 좀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비교적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1심 과정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서 이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 다수의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1심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자,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려면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일단 있어야 되고 또 협박을 한 국토부의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
20명 이상이 이제 1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명 넘는 이 증인들이 모두 협박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증언을 하거나 협박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고 증인 신문했는데요. 그때도 여전히 이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는 없었다라든지 모른다라고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1심과 2심 과정에서 어떤 이 판국을 뒤집어 놓을 새로운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라는 것에 힘을 더해주는 2심의 증언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의 협박, 특히 용도 변경 관련해서 협박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은 사실상 2심 과정에서 그 결과가 뒤집히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 선고에서 변수로 꼽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겁니까? 네, 그 1심에서 처음 공소 제기됐던 공소장에는요. 그 발언들이 총 4개의 방송사에서 했던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특정했다라기보다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던가 아니면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조금 뭉뚱그려서 공사실을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지적한 것은 그렇게 뭉뚱그려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각 방송사에서 했던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를 특정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 요구를 했고 검찰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소장 변경을 했고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이 발언을 3가지의 종류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발언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특정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봤는데 이렇게 공소장이 바뀔 경우에 검찰과 이재명 측 두 양측 가운데 누구한테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재판부는 내가 판결을 내리고 정확히 판결문을 쓰려면 어떤 발언을 허위로 받는지 이 공소사실을 정확히 특정해줘야 그 발언마다 유무죄를 정확히 가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에서는 검찰의 입장대로 검찰에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으로서 그만큼 특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2심 과정에서나 1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은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장 기재 내용이 조금 불특정하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소사실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고 김문기 처장 발언한 총 3가지의 발언으로 나눴거든요. 예. 1심에서 판결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부에 정확히 적시하지 않았던 것 중에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검찰은 한 가지의 종류를 더 특정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김문기 처장을 알게 됐다. 이 3번째 카테고리를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도 오늘 나올 것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1심 공소장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콕 집어서 특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발언별로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면서 총 3가지의 발언으로 나눴고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도지사 당선 이후에 재판을 받으면서 김문기 처장 알게 됐다라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소식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망자 18명, 중상 6명, 경상 13명으로 집계가 됐고 산불의 영향으로 17,000헥타르가 불에 탔고 사상자는 말씀드린 대로 37명, 사망자가 더 늘어서 18명이 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들 정리가 되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이어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3번째 이 검찰에서 조금 더 상세히 특정했던 이 도지사 당선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이 고 김문기 처장 알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공사실로 추가 특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2심 재판부 판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2차례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실익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용을 하려는 생각이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올해 재판부의 답변이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네. 오늘은 이 제청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겠지만 이재명 대표 측의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그간 어떤 응답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오늘 제청 신청을 인용한다라고 하면 헌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 해당 재판은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 이렇게 변론 종결 때까지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어떤 결론의 변수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이 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1심에서의 형량과 이 결과가 2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잘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전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1심에서 나왔던 형량에 조금이라도 변경점이 주려면 아마 1심에서 무죄, 유죄 선고됐던 부분에 대한 이 결과 자체가 일부 변동이 있어야만 이 형량의 변경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변경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있다면 고 김문기 처장 발언 관련해서는 유무죄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발언이 전부 무죄가 나고 백현동 부지 관련한 것만 유죄가 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벌금 100만 원 미만, 즉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형이 나올까? 저는 그래도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사실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고 하나가 전부 무죄가 난다고 한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굉장히 중한 형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2분의 1 이상이 무죄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범죄 사실로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마 이 상고심, 이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선거법은 633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로부터 3개월 뒤쯤에 최종 선고가 나온다라고 예상해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죠. 예.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건이 오늘 이제 결론이 있을 2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대법원장 또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기간을 좀 준수해달라고 대법원장이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2심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대한 3개월을 지켜보려고 하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준수한다라고 우리가 단정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사건이 상고심에서 접수돼서 시작되는데도 형식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7일 이내에 상고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고 또 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대법원에 도달했다는 통지가 피고인에게 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한 달 정도의 이 상고심을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 제외하고 거의 한두 달 안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어서요. 과연 3개월 안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도 조금은 미지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측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희망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최종심이 늦어지고 그 사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 대표가 가정입니다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는 소추라는 것이 이제 소는 기소를 의미하고 추는 이 재판 진행을 의미하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대통령이 되면 특권으로서 그 기존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됐던 재판까지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새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새로운 기소만 막는 것이지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기억하기로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선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재판이 5개가 되잖아요. 네. 선거법뿐 아니라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재판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모두 중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존에 받아왔던 재판까지 중단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특권을 준 것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추가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 재직을 할 때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특권을 배려를 한 것이지 기존에 재판을 받아왔던 것까지 중단된다라고 확장해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예. 소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소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검사 재직 시절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보다는 저는 검찰 측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이 법조문에 가까운 해석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선고기일 발표가 나지 않는다면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이 지정 같은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 2, 3일 전쯤에는 지정이 되었던 것이 통상적이었죠. 예. 그런데 오늘까지 지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가 어렵다라는 것일 것이고요. 또 특히나 이 가포 비상명령 이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 날을 앞두고 경찰이나 여러 가지의 지금 국가의 공권력을 지금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또 인근 상점 주인들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임박해서 지정이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도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되려면 오늘까지는 지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오늘까지도 지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4월 첫째 주까지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무엇보다 이 현재 좀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예. 지금 이 현재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국민들도 굉장히 심신이 지쳐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게 통상적으로 2, 3일 전에는 지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인 거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서 다음 날 선고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하루 전에 지정할 가능성.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현재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를 생각한다면 예. 이 준비 시간을 너무 많이 뒀을 때는 또 헌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격하는 세력에게 어떤 준비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24시간 이내로 짧게 고지를 하고 바로 24시간 이내에 선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에서는 가품 이상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가동 인원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인근 상점에도 또 준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이런 상황을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8시간 이상의 이 준비 시간은 헌재가 주려고 하지 않을까. 즉 통상의 방법대로의 이 고지 기간을 두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국 기각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때 기각 5명, 인용 1명, 각각 2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기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 섞인 반응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도 기각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예. 한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와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탄핵소추 사유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한 가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의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의 결과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있고요. 다만 이 한 총리 사건을 보면서 제가 판단한 바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각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을 보시면 윤 대통령이 각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리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의 증거 기록을 이 헌법재판의 이 증거 기록으로 빼내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위법실 증거고 위법하지 않느냐, 부적법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총리도 동일한 쟁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부적법하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한 것도 한 총리도 동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법 각하 사유로 명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부적법 각하가 돼야 되는 가장 강력한 사유로 바로 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국회 추가 의결 없이 마음대로 국회 측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총리 결정문에서 부적법 각하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 결정이 다수 의견으로 정리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